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서 구속된 40대 여성이 사실은 큰딸이 또 있는데 큰딸은 5년 전부터 생사를 알 수가 없고 실종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이상한 느낌을 가지셨습니다. 혹시 나쁜 일은 아니어야 할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 우려가 현실이었습니다. 5년 전에 학대 폭행을 해서 숨지게 했고 암매장을 했다고 본인이 자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 자세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정신건강 전문의 신동근 박사 두 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참 입에 담기도 참 괴로운 사건인데요. 우선 그 사건 개요부터 좀 교수님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최근에 아동학대 치사 사건이 사회에 상당히 충격을 줬습니다. 이른바 냉동고에 보관을 하지를 않는가 하더니 미이라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장기적으로 학교를 나오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 이 경남에 있는 한 아이가 학교를 안 오고 있다. 라고 이제 교육청에서 경찰청에 통보를 해서 이것에 대한 추적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학교 갈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임한 상태에서 이 혐의로 일단은 이 어머니를 구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도 있었는데 이 찾는 과정에서 언니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수상하게 여겨서 경찰에서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여러 가지 진술 조사 등을 했는데 이 엄마의 입장이 시시각각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의 한 곳에서 실종을 했다. 아이를 잊어버렸다. 그런데 실종 신고도 하지 않았고 또 조금 시간 지나고 나서는 종교시설에 맡겼다. 그 다음에는 산에 두고 왔다. 이렇게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이와 같은 진술의 불일치로 경찰이 추궁을 해서 결국은 자백을 받아낸 것입니다. 즉 5년 전에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서 자백을 받아냈는데 결국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폭행을 하고 또 이 한 집에 있었던 다른 지인도 역시 이 아이를 매장하는 것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자백까지 받아내었던 그와 같은 사건이었죠. 네. 그러니까 당시 7살이었으니까 지금 잘 자랐다면은 지금 12살이 됐을 겁니다. 그 큰딸이요. 자,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기 전에 먼저 박사님께서는 보시면서 착안하시는 부분이 우리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제일 먼저 눈여겨보셨습니까, 이 사건? 저는 일단 먼저 이 사건을 들었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최근에 이제 그런 사건들이 몇 개가 반복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안 가정이라는 것이 더 이상 어떤 안전한 기지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범죄 현장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어린 나이에 학대에 의해서 이제 꽃도 피우지 못한 채 죽게 돼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어머니가 어떤 심리로 이렇게 했을까 나름 추정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가정 불화가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경제적인 문제도 일으키고 그래서 빚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가출도 했다는 이런 얘기들을 보면 그러고서 이제 결국 본인이 애들 데리고 집을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정 불화가 굉장히 심각했다. 그 뒤에 이 집 저 집 연연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러한 스트레스들을 이제 자식에게 화풀이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불화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배우자와 좀 닮았다고 느껴지는 애한테는 더욱 더 심하게 화풀이하는 그런 경향이 종종 나타날 수 있고요. 본인은 애가 버릇이 없어서 훈육이라는 형태로 취했다고 하지만 말이 훈육이지 실제로는 학대를 넘어서서 살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대범한 거죠. 그러니까 남의 집에 얹혀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눈치도 보였을 거고 그러지 않아도 여러 스트레스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풀 수단을 자기 아이를 선택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런 사례가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 말고도 꽤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집안에서 아이를 특정한 애를 편애하고 누구를 조금 더 미워하고 이런 형태가 실제로는 부부의 어떤 불화에 의해서 그 다른 쪽의 배우자를 뭔가 닮았거나 연상시키는 어떤 애한테 또는 그 애가 태어났을 때 가정적으로 좀 더 어려워졌거나 이럴 때 이제 애한테 더 학대하거나 이런 경우가 심리적으로 종종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계적으로 보면 말이죠. 아동학대 치사의 경우가 10년 동안 약 200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1년에 약 한 20건 정도죠. 사망까지 이른 것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공식 통계 한계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전수조사를 할수록 사실은 우리가 묻혔던 범죄, 이것을 암수범죄라고 하는데 알려져 있지 않는 사건이 이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1년에 20건이 아니고 그가 배가 될 수도 있고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이유 자체는 이것이 발생하는 공간이 가장 안전해야 될, 가장 그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돼야 될 집안에 있다 보니까 찾는 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 대안으로서 그 재작년에 아동 관련된 그 이제 법이 의심이 되면은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할 그 직업의 종류를 20개 이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일 또는 이웃의 무관심 이것 때문에 이와 같이 학대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발생한 사건을 보면 관심을 안 가졌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학교에서도 그랬을 뿐만이 아니고 뭐 경찰에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 외국 선진국과 발견해서 가장 큰 차이점이 조기 발견율에 있어서 무려 8배에서 10배 정도 그 차이가 납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예방 인프라가 지금까지는 상당히 우리가 그 취약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발견되고 묻혀져 있던 이유도 그와 같은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그 처벌, 사후적인 처벌 못지않게 사전에 조금이라도 아동 학대에 관한 징후가 있으면은 이것을 빨리 포착을 해서 의심스럽지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시간만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는 아이를 발견해도 저건 아동학대 징후가 있다 라고 해서 일단은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고 나서 아동학대의 여부가 되는가는 확정 판단에 대한 또 다른 절차가 있고요. 근데 우리는 그와 같이 조기 발견에 있어서의 그 인프라가 없었던 것이 숨겨져 있던 피해 아동들이 지금 하나둘씩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좀 시스템이 보완되긴 했지만 좀 더 기준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선진국에 비춰봤을 때라는 말씀이 어느 정도나 어떻게 폭행을 했길래 뭐 이렇게 그 숨질 때까지 그냥 방치해뒀다면서요? 베란다에 묶어놓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 8살, 9살 이 아이는 성인의 물리력을 받게 되면은 상당한 충격이 있습니다. 무려 30분만 충격을 우리가 받아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데 이번 사건도 수시간에 걸쳐서 사실은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이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응급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모친은 그대로 이제 외출을 했다. 그래서 상황이 상당히 이상한 것을 다른 사람이 발견을 하고 알려줬다. 그랬더니 사망을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 아동 그 학대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물리적인 학대가 가장 치명적인 것은 물론이고, 근데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른바 중복 학대, 바꿔 얘기하면 방임 또는 그 정신적 학대 이런 것까지 함께 발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물론 이제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이른바 그 이제 상당 기간에 걸쳐서 수시간에 걸쳐서 어른이 8살 아이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사인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의학적으로 그냥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도 이제 당시의 폭력에 의해서 내부 장기가 출혈됐을 가능성이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이를 베란다에 이제 묶어놓고 이제 오랜 시간 방치를 하면서 얘가 그거를 뭔가 풀려고 굉장히 많이 바둥거리지 않았을까. 그런 과정에서 수분 보충이 되지 않은 채 심한 탈수에 의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게 2011년 10월 26일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집에 가구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7살짜리를 테이프로 묶어놓고 숨질 때까지 폭행을 하고 그대로 방치해놓고 이걸 정상적인 정신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일단은 이제 아이는 왜 그러면 가구 훼손을 하고 이 아이를 어머니도 그렇고 주변의 지인들도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자꾸 때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아이에게 어떤 행동 문제는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다소 충동적인 성향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 역시 가정 환경과 어머니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를테면 초기에 얘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 불화와 부부 싸움이 잦았고 가출한 뒤로 이 집 저 집 이제 전전하면서 다니면서 계속 아이에게 화풀이를 하잖아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이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졌다는 것이고 정서적인 불안정이 이렇게 행동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5살 때부터 이미 그 부모가 헤어지고 엄마 따라서 그 다른 집에 얹혀 살았던 거거든요. 이 아이가. 이 아동 학대를 하는 그 부모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른바 첫째는 그 양육하는 방법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제 그 이 아이를 아이로 보지 않고 성인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경제적인 열악성이라든가 배우자와의 갈등 이것에 대한 전치, 감정이 이제 이 아이에게 전치되다 보니까 성인처럼 공격을 하는 이와 같은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정서적인 통제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외국 같은 사례에 영아 같은 경우 한 살이 안 된 경우 이렇게 흔들면은 그 뇌에 충격이 와서 그대로 뭐 사망이 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것에 대한 예를 들면 이제 아이가 울고 보채는 경우에 이 유모라든가 이제 그 양육 기술이 없는 이제 그 어머니들이 그냥 이 아이를 무조건 흔드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이거를 그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이 아이를 갓난 아이처럼 생각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성인과 똑같이 생각하는 상당히 그 왜곡된 소유욕 이것도 사실 공통적인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뭐 특성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부모들이 좀 마치 자식을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도 아이들까지 같이 동반 자살하고 그런 경우가 좀 유난히 우리나라에서 심한 겁니까? 네,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 특히 더 심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때려서 죽이는 이런 사건들에서 핵심 심리를 보면 네.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는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해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부모와 자식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마치 자식을 나의 소유물 또는 내 신체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니 내가 알아서 해도 된다. 마치 신이 세상에 창조를 해놓고 죽일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창조주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이 이제 뭐 과거에는 순장이라든지 이런 풍습에서 보이기도 했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동반 자살의 경우도 가족은 함께 이렇게 죽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최근 사건 중에 제가 눈에 띄는 게 아까 아동을 살해를 해서 냉동실에 보관을 하거나 또는 미라가 될 때까지 집에 이제 둔 경우가 있잖아요. 밖에 뭐 묻지 않고요. 예. 이런 경우도 사실은 나의 신체 일부이기 때문에 뭔가 버리려는 것이 좀 주저함이 생겨서 집에 더 두게 되는 이런 심리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그 공범들 있지 않습니까? 시신들 안매장하는데 가담한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인데 대체 어떤 관계길래 그걸 그 같이 거의 가담을 해주고 사흘 동안 그 차에 싣고 다니면서 했다는데 정상적으로 이것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일단 뭐 사회적 관계에는 그 한 사람은 소위 그 대학 동기로 알려져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이 아이의 그 학습지 교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학습지 교사의 언니가 함께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 세 명이 세 가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네 가구죠. 아이들과 합쳐서 한 10명이 함께 살았던 것인데 다 같이 살았습니까, 그렇게? 한 아파트에 방이 5개로 알려져 있는데 예. 어쨌든 한 10명 정도가 이제 함께 산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 있는 그 지인들의 아이에 관한 태도도 상당히 폭력적이며 가부장적인 모습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이른바 훈계하려면 근데 이 사람들의 표현을 빌면 아이를 잡으려면 확실히 잡아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왜곡된 폭력 지향적 하위 문화가 이 공간에는 그대로 터잡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을 막아야 되고 어떻게 본다면 신고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할 가장 의미 있는 타자들이 오히려 이걸 이제 부추기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할 뿐만이 아니고 네. 뭐 동조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집안에서는 이 아이의 아동학대 정황을 제3자가 알 여유가 없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일정한 책임도 있고 아동이 어쨌든 사망이라는 끔찍한 결과가 있다 보니까 본인의 어쨌든 책임감도 느껴서 있는가 모르겠지만 네. 그 하루 이상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 아이의 사체를 유기할 장소까지 이제 물색을 현재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변에 있는 제3자들의 역할이 이 아동학대의 예방에 사실은 기초 인프라를 한다. 그와 같은 한면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같은 집에 살게 된 것인지는 아직 정확히 조사가 안 된 거죠.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일단은 이모 씨의 그 동생이 네. 학습지 교사 관계로 일단 이제 만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어머니의 대학 동기가 이 집에 같이 합류를 한 것 같고 일단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아이가 예. 그 사망하는 과정에서 그 이제 지인들이 뭐 직접 폭행까지 가담하진 않았을지라도 예를 들면 더 때려라든지 또는 일부는 본인도 약간 때렸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직접이든 간접이든 살인에 무엇인가 영향을 줬을 거라는 죄책감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시신을 유기하는 데 더 암묵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네.
아직 시신은 지금 발견을 하지 못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지금 기동대 등을 이제 또 동원을 하고, 근데 이 시신을 유기한 그 시점이 27일 지금 야간 시간으로 되어 있어서 잘 정확한 장소를 기억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5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 것도 뭐 이릉타당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4명이 함께 시신을 유기했다고 한다면 기억을 조합해 보면 장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뭐 경찰 기동대 수를 좀 늘린다든가 수색하는 간격을 예를 들면 뭐 3m에서 뭐 2m로 좁혀갖고 밀착 수색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그 마약 감지견에 뭐 특정적인 냄새를 각인을 시켜서 조금 더 밀착적인 수색을 한다고 한다면 뭐 조만간 시신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예상됩니다. 예, 이 둘째 딸은 지금 따로 보호를 받고 있고요. 네, 지금 둘째 딸은 아동 보호 시설에서 지금 따로 이제 보호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아이도 사실은 중복 학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조심스럽게 뭐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박사님 전문가로서 참 이런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제일 좀 필요한 건 이거 좀 짚어봐야 되겠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네, 저는 좀 사회적인 인식이 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동을 키우는 어떤 양육의 역할이 한 가정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그곳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사실은 사회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앞서서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함께 책임져야 된다는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훈육 방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학대가 되는 이 모호한 오버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훈육과 학대는 정말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어디까지가 훈육이고 학대인지 잘 모르겠거든. 사실은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애는 자기가 맞았을 때 사랑해서 때린 건지 아니면 화풀이로 나에게 과도하게 때린 건지 알거든요. 그런 거를 입장 바꿔 생각한다면 이게 훈육인지 아니면 학대인지 좀 더 쉽게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앞서서 부모와 자식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부모는 마음대로 자기 자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자식이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내가 학대해서도 안 될 뿐 아니라 너무 내 꿈을 강요한다든지 아이를 너무 과잉보호하는 것 역시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운다는 것이 이렇게 도와주되 독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런 역할들이 이제 올바른 교육인데 그런 인식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7살 때 변호당했고 지금 제대로 잘 자랐다면 12살이 됐을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웅혁 교수님, 신동근 박사님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